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에 유독 피곤하고 물을 자꾸 찾게 되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는 일이 들었다면, 혹은 살이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뱃살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을 겪고 계신다면,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위험이 있는데도 모른 채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왜 생기는지,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야기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당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먼저 당뇨는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이 포도당은 혈액을 따라 온몸의 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꼭 필요한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이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듣지 않는 상황,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혈액 속 포도당은 줄지 않고 그대로 쌓이게 되고 혈당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요. 처음에는 이 방식으로 혈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췌장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쏟아내다 보면 췌장 베타 세포가 지치고 망가지면서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 순간부터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췌장 기능이 서양인보다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한국인은 당뇨가 더 빨리,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습관, 즉 흰쌀밥과 밀가루 중심의 고탄수화물 식사와 잦은 술자리, 단 음식과 간식 습관까지 겹치면 위험은 훨씬 커져요. 운동 부족 역시 큰 문제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조직인데,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져요.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올라가게 돼요. 결국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 패턴 자체가 당뇨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에요. 이처럼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이유만 보고 이래서 나는 당뇨가 생겼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해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당연히 에너지가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항상 에너지 부족 상태로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극심한 졸음이나 무기력감이 온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봐야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식후에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2시간 내에 정상 범위로 돌아와야 하는데,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는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일어나고 결국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지만 동시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거나 밤에 2번에서 3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체중 변화입니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뱃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몸은 지방이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갑자기 살이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서 뱃살이 늘어나기도 해요. 특히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체형 변화가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처 회복이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요. 작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가는 것도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발가락이나 발뒤꿈치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난다면 주의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시력 변화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안구의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말초 신경에 손상이 와서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저린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검은 색소 침착이 생기는 흑색 가시세포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피부가 자주 가렵거나 세균성 피부 감염이 찼다면 혈당 이상을 의심해봐야 해요. 이런 신호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특히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다른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져요. 실제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이면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계에서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당뇨를 예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불과 몇 년 안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당뇨가 다른 질환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동시에 커져요. 그래서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해요. 몸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들고 혈당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혈당은 안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폭발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고 난 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 과정에서 췌장은 큰 부담을 받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심해져요. 따라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식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탄수화물의 질을 바꿔야 해요. 흰쌀밥, 흰빵,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반대로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요. 한 끼 식사에서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같은 칼로리라도 흰쌀밥은 30분 내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현미밥은 한두 시간에 걸쳐 천천히 올려서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바꾸면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보호막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단백질도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셋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고구마, 채소, 해조류, 렌틸콩 같은 음식은 GI가 낮아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줘요. 반대로 감자튀김, 흰식빵, 사탕 같은 음식은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피해야 해요. 넷째, 건강한 지방을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지방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특히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습관이에요. 다섯째, 음료 선택에도 주의해야 해요. 콜라, 사이다, 주스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요. 특히 액체 상태의 당분은 고체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쉬워요. 물, 보리차, 무가당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섯째, 식사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늦은 밤에 먹는 야식은 혈당과 체중 모두에 악영향을 줘요.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또한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꼭 15분에서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해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일곱째, 한 끼 식단의 균형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를 골고루 배치해서 혈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흰쌀밥과 튀김 반찬 위주의 식사 대신 잡곡밥, 생선구이, 나물, 된장국 같은 전통식 식단은 훨씬 더 혈당 친화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간식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배가 고플 때마다 빵, 과자, 떡을 먹는 습관은 혈당에 치명적이에요. 대신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간식으로 대체하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특히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간식은 다음 식사 때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결국 당뇨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나의 혈당을 지키는 약처럼 생각하는 데 있어요.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혈당과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과 생활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라 하면 식사만 떠올리지만 사실 운동과 생활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혈당 조절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먼저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소모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돼요. 또한 근육량이 늘어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예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특히 하체 근육 운동은 매우 중요해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인데 이 근육들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해요.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 있어서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은 꼭 필요한 요소예요.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요. 운동을 시작한 지 10분만 지나도 몸은 혈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따라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정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의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는 운동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생활 습관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또한 수면 부족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서 과식을 유발하기도 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꼭 필요해요. 특히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당뇨 관리에서 큰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무리 식단을 조심하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쉽게 안정되지 않아요. 명상, 요가, 호흡 운동, 음악 감상, 산책 같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복식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또한 금연과 절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방해해서 당뇨합병증 위험을 높여요. 니코틴 자체도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해로워요. 과음은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혈당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반동 효과가 나타나요. 술은 가능하다면 끊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하다면 적당량 이하로 제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계단 오르기, 식사 후 10분 걷기, 물을 자주 마시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혈당 조절 능력은 분명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사무실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또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장시간 앉아있으면 근육의 포도당 소비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요. 수분 섭취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을 통한 포도당 배출도 도와줘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한번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죠. 물론 방치된 당뇨는 무섭고 위험한 병이 맞아요. 하지만 당뇨는 결코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당뇨의 진행 속도는 달라져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다 해도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생활 리듬을 바로잡으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약을 쓰지 않고도 꾸준한 생활 관리만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에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당뇨 전 단계라면 더욱 희망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에서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당뇨 발병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3.5kg에서 7kg만 감량해도 당뇨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이에요. 밥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 흰쌀밥 대신 찹쌀밥을 고르는 것,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며 합병증 위험을 줄여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60대, 70대 이후에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당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막아낸 사람들이 많아요. 당뇨는 관리하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 망막병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과 연결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당뇨를 관리하는 것은 곧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혈관은 젊어지고 심장은 튼튼해지며 뇌의 건강도 함께 지켜져요. 실제로 당뇨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핵심은 혈당 조절이에요. 당화혈색소 7% 이하를 유지하면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예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함께 해야 해요.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저염식, 저지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혈당 검사는 물론이고 안과 검진,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해요. 특히 당뇨 환자는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밥상을 바꾸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은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몸은 분명히 달라져요.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당뇨는 숙명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10년 뒤에 건강을 지키게 돼요. 당뇨 예방과 관리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80%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당뇨 없는 건강한 삶, 활력 있는 인생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